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첫 번째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형도 전 국회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부터 참 관심이 갔던 부분인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짤막하게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고 법정에서의 모습도 드러났는데요. 일단 3월 31일에 구속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3일 만이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최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31일 날 구속되고 4월 16일 날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53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건데 그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머리는 이제 질끈 묶고 이렇게 핀으로 꽂고 좀 수척해진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아까 호송차에서 내린 거 보면서 상당히 좀 긴장이 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재판에서 커다랗게 두 가지 관련 것 같아요. 일단 뇌물죄 그 수수 여부고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이죠. 이 두 가지고 그리고 일단 18개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크게 두 관련 거죠. 이제 뇌물죄 그리고 이제 이 직권남용인데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경제 공동체냐, 경제 공동체래야 뇌물죄가 성립돼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형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문제인 것이고 역시 이제 변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어쨌든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떤 상상에 입각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런 점들이 일단 이제 뭐 재판이 오늘 이제 선고가 내려진 건 아니니까 이것도 공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번 내지 3번 정도 공판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러한 점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최영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역사적 재판이죠. 대통령 탄핵을 한 게 처음인 일이고 또 실제로 대통령 탄핵된 이제 그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정말 이 진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아주 그 공방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선에 탄핵 재판하고 탄핵 심판하고 지금 형사 재판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탄핵 재판은 그것이 형사 재판과 좀 다른 판단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적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수행했다거나 또 그걸 국민들에게 헌법 책임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신뢰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 정치적 판단으로 이제 탄핵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보면은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그때 그 책임 문제 또 그 공무원의 그 파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은 대통령의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그때 이미 그 좀 갈래를 탔습니다. 뇌물 사건은 당시에는 이제 판단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그 헌법적인 위임을 받아서 성실하게 해야 될 임무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책임 수행에 있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 계속 그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 이런 것을 이제 탄핵 사유로 삼았는데 이제 이번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뇌물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뇌물 사건은 사실은 검찰 특수본이 처음에 기소할 때도 뇌물은 하질 않았거든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경제 공동체라는 어떤 걸 엮어야 되고 이 뇌물 사건이라는 게 입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직권남용과 강요로만 대통령이 무서워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냈다 이렇게 논리로 기소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그 특검에서 뇌물이 추가되고 또 뇌물을 추가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에 특검 수사에서 뇌물이 나와야지만이 이게 탄핵 사유로 더욱 뒷받침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전체적 앞뒤에 전후 맥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물 사건 없이도 탄핵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뇌물 사건 문제는 굉장히 그 근본적 차원에서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이런 혐의들을 보면은 과연 그랬을까 싶은 대목이 있거든요. 과연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서 재벌 회장에 그런 구체적인 부탁을 했을까? 이건 사실은 돈을 주고받은 이 지금 두 명의 공동 피고인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 정리한 사람, 수뢰한 사람 두 사람 간의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두 사람은 부인하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을지 지금 오늘 유영하 변호인이 아니 이게 지금 상상과 추론에 의한 것이다. 어떻게 증거 자료가 이게 전부 신문 기사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도 특검도 기소를 했을 때는 그만한 또 증거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증거 대 증거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자, 지금 들어오는 정보로는 한 12시 15분쯤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재판의 또 관전 포인트로 꼽혔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직인 최순실 씨가 아주 오랜만에 조우를 했다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뇌물을 안 받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법리적인 무슨 전략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최순실 씨는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요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측근을 잘못 뒀다. 측근들에게 속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최순실 씨가 대단히 원망스럽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순실 씨로서는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40년 직위로서 뭐 결정적인 거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일 수가 있잖아요. 최순실 씨가 아마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역시 우리 최영두 대변인 말씀처럼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재판은 그 뇌물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지금 검찰의 주장과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달라요. 지금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유무죄 문제고 나중에 이제 만약 유죄가 되면 형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최 씨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정말 자신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겠어요. 자신이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증거도 있는 것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그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의 그런 언급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오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모습 저희가 화면 통해서도 지켜봤습니다만 최순실 씨와 어떤 대면도 상당히 관심 모았는데 서로 일단 못 보고 있는 그러니까 앞만 주시하고 좀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어떤 서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은 법정에서 지금 의심받는 두 사람 관계 의심받고 있는데 그 두 사람에서 무슨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부적절한 일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될 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변호인들이 그 두 피고인 사이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계속 검사석 그 공소를 제기한 검찰 측 정면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인데요. 실제로 뭐 그 만감이 교차를 하겠죠. 그리고 뭐 최순실 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정말 뭐 나라 위에 애쓴 대통령 남게 해달라. 지금 사실 이 모든 일이 최순실 정유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물론 이걸 뭐 감추고 이걸 무슨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그런 책임을 결국 탄핵까지 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사실 뭐 오랜 정치 역정에 보면 뭐 배신의 역사를 또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던 말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뭐 사실은 가장 믿고 그 의지했던 참 동생 같았던 이런 측근한테 이런 큰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또 그걸 또 구구하게 또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또 말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당시에 처음으로 이 태블릿 PC 사건이 나왔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서 정리할 문제였거든요. 최순실 씨가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많이 어탁했는데 이렇게 했을지는 몰랐다. 난 정말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나로서도 참 기막힌 일이다라고 했으면은 사실 차단하고 그걸 끊었으면 됐을 문제인데 그걸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끊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관계 태블릿 PC에서 서로 서신을 주고받은 내용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더 큰 문제는 이제 재판을 병합할 것이냐 각각할 것이냐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현재 뭐 재판 정황상 또 두 피고인이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요. 또 실제로 그 심경에 있어서도 아주 최순실 씨는 뭐 정말 여기 말처럼 죄인의 심정일 테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참 참담한 심경일 테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서로 마주 볼 수 없는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법정에 뭐 박 전 대통령 그 여동생 박근영 씨하고 제 부인 신동욱 씨 공화당 총재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방청권 미리 못 받아서 친족이어도 입장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오늘 봤더니 경쟁률이
방청권 신청이 525명, 7.7대 1이에요. 그만큼 국민적 관심 많이 모으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오늘 특이한 점이 또 보니까 이 417호 대법정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수입고 재판받았던 곳이었더라고요. 예.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이제 법정에 서는 네. 거고 바로 지금 말씀처럼 바로 이 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았던 자리예요. 바로 1996년도 얘기입니다. 다 오래된 얘기고 나중에 뭐 97년도 12월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이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박근영 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잖아요. 뭐 동생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뭐 추첨에 당첨돼야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8개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큰 갈래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뇌물하고 이제 직권남용, 뭐 강요, 미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완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거는 상상과 추론에 입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뭐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또 미르 K스포츠의 출연금 같은 거 뭐 다 지나간 얘기 세상 꺼내는 것도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 같은 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사실 그 롯데 또 70억 또 추가 출연 요구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뇌물뿐만이 아니라 문혁의 뭐 블랙리스트 작성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됐겠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검찰 측과 특검이 지금 공소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과 일반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주장이 워낙 달라요. 지금 증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뭐 겨루는 건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과연 얼마나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이 수첩에 나온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들로 볼 때 그렇게 쉽게 완전히 증거가 없다라고 하기엔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재판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재판부가 뇌물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소 사실이 뭐 똑같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사건을 합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자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뭐 주 3회 정도 뭐 재판을 빨리빨리 연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재판부는 이제 이 정인이 거의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최순실 씨 사건은 그 특검, 박영수 특검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수본, 검찰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그 기소 주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들은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최순실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서로 병합할 경우에 최순실 사건에 대한 유죄의 어떤 예단 같은 것을 갖고서 재판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 재판은 이미 많이 진행됐거든요. 네. 그걸 뭐 전제를 하고 다음 재판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이 문제는 정말 근본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단의 입장일 테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재판부가 이제 재판부가 미리 이제 그런 업장을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사건의 정인을 2번씩 각각 불러야 된다. 그렇죠. 그럼 재판 절차 길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 오후에 이제 별도로 재판을 더 잡았는데 관련 변호인들 정인들이 또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문제 법원이 결정을 내리겠죠.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이걸 할 테고 그럴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 될 경우에 같은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된 그 팀으로부터 기소당한 거고 검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는 박영수 특검한테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신문다고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신문이 서로 엇갈리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이제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법원에서는 그런 전례가 있다. 특검과 검찰이 한 사건을 병합해서 이렇게 기소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이건 또 사실은 피고인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제
특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합을 진행할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인 건데 법조인들 분석을 보면 일단 재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단 병합이 오히려 피고인들한테는 유리하다고 하던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병합이 되지 않느냐, 미스터리로 남는다, 미스터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전적인 개인 비리로 치부를 하고 본인은 뭐 잘못한 것이 모르는 없다. 일이다, 이렇게 입장이죠. 가고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병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뭐 전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증인이 똑같잖아요, 일단. 두 사건의 증인이 똑같고 지금 혐의 사실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합을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병합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대지 신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물어보는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요. 특검과 일반 검찰의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그 자리에서 혐의 부인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볼 때 병합보다는 아마 별도로 재판을 받을 것을 원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같고 그리고 혐의 사실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재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최종 오늘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좀 병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그 뇌물죄 입증하는 게 검찰 측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그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네네. 반면에 또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거를 그 무죄 입증하려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스토리를 얘기해야 될 텐데 이 부분 쉽지 않을 거다. 박 대통령 측도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상반된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러니까 저 유영아 변호인 이야기가 이제 이 사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이 추론과 상상에 의해서 어떻게 두 재벌 회장과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오고 간 이야기를 근거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뇌물 부탁을 그렇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회장도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도 그런 요구를 받고서 뭐 그런 요구를 받고서 뭘 해달라 대신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또 대통령이 부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두 당사자는 부인하는 일이 어떻게 그 대가 관계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이 변호인들의 주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요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오늘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똑같은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될 텐데 사실은 그 지켜봐야 될 대목은 검찰 특수본에서 처음 수사를 할 때 이 뇌물 부분이 자칫 뇌물 부분이 공소 유지가 안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뇌물 부분은 사실은 제외하고 당시에 직권남용과 강요로 갔던 것이거든요. 예, 그랬던 것인데 특검에서는 이제 추가로 이제 롯데 그 무슨 이런 그 저 문제 몇 가지 돈 그리고 삼성에서 승마 협회와 관계된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대가성으로 이제 했고 또 거기에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흘려서 왜냐하면 실제로 이 돈은 하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간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순실 씨 일가가 이제 그 이득을 누렸거나 또는 돈을 받았거나 이랬던 것인데 그 최순실 씨가 받았던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집을 살 때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고 또 뭐 옷을 사줄 도 최순실이 사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공동체를 엮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유영하 변호인은 그 집은 장충동을 집을 판 매각 대금으로 대신에 산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상반된 주장이 이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사건이 그 대통령 그동안 역대 대통령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그 정말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과 이 재벌 회장 사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보게 되는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정황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을 하더라도 증거가 속속 나올수록 결과적으로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증거가 그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않으면 이 사건 입장이 힘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 재판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왔습니다만 예. 이재용 부회장 쪽은 변호인들이 그런 적이 없다는데 그리고 대통령 쪽도 재판 검사를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적이 없다. 대통령을 뭘로 보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두 사람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황과 추론과 상상만 가지고서 우리가 삼성물산의 합병을 봐주면은 뭐 정유라 승마 그쪽을 지원해주겠습니다는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공소 사실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것이 지금 변호인들의 주장이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특검과 이건 또 구성해낸 것이고요. 이거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그런 이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그래요.
보니까 삼성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의 메머드급 그 변호인단을 상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몇 명의 검사 또 특검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니까 이제 막강한 뭐 로비력 앞에 증인들이 좀 뭐 말을 좀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도 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쪽보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보면요. 이상철 전 이제 뭐 수석 부장판사가 이제 합류를 했는데 그 밖의 변호사들은 그렇게 화력이 이게 전투력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의외로 유영하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그리고 이상철 부장판사, 전 부장판사인데 그 밖의 변호인들은 좀 여론전에 좀 치중하는 것 같고 법리 다툼은 유영하 변호사나 최명성 변호사나 이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상철 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화력이 좀 약해 보이고 역시 삼성 측의 변호인단은 굉장히 화력이 세 보이죠. 지금 말씀처럼. 근데 이런 변호인단들이 과연 얼마나 입증을 해내느냐의 문제. 무죄 입증해야 할 의무가 그쪽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게 이제 검찰도 상당히 탄탄한 법리를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특검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뭐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런 게 가능했겠어요. 그리고 탄핵도 됐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메머드급이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유영하 변호사 말에 의하면 상상과 추론에 입각해서 한 거다. 또 지난번에 이번 탄핵 때도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모래 위에 쌓은 사상 누가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아주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아무 증거 없이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결국은 물론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상상과 추론에 과연 입각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이고 또 새 정부까지 들어서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지지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죄다. 지지자 150명이 법원 앞에 집결을 했다고 하고 또 아까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는 또 VIP께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 뭐 동생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 온갖 이야기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사실 그 부분은 뭐 박 전 대통령도 크게 바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형제들과의 사이가 특히 동료 동생과의 사이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 뭐 지금 나온 것은 뭐 박근영 씨의 자유의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만일 뭐 피고인이 원했다면은 가족들이 당연히 방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안도 아니고요. 지지자들이야 뭐 어디서나 지지자지 않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열성 지지자가 많았던 전직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거야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분들이야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반적인 심리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뭐 처음에 사실 대통령 될 때도 저 가족도 없이 저렇게 해왔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 연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거 뭐 자기 가족도 아니고 옆에서 일 거들던 최순실이라는 이런 여자가 아주 못되게 말이지 모든 걸 다 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뭐 당했다. 이제 이런 어떤 억울하게 모른 채 이렇게 엮였다. 뭐 이런 심리적인 그 반응이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연민과 또 뭐 그런 원래부터 그 지지와 이런 것들 모아서 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고 또 뭐 구치소 앞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어쨌든 오늘 또 신동빈 회장이 그 자리에 같이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그 뇌물죄 입증에 있어서 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인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 그 그룹 측의 그 주장도 상당히 좀 진술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롯데 신동빈 회장도 이제 처음에 롯데에다 70억 출연 요구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속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롯데의 그 어떤 이 판단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전부 어쨌든 이게 대기업의 출연을 강요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삼성그룹, 롯데그룹, 이제 뭐 SK그룹 이런 데잖아요. 근데 바로 제가 당사자가 오늘 재판을 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쪽이 무죄면 이쪽도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동빈 전 회장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같은 입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기업들의 논리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까 지금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뇌물죄 입증에서는 기업들의 진술이나 주장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사실은 뇌물죄 이거는 저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실 재벌 회장, 그렇죠. 대기업 회장들이 앞으로 미래와도 치명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은 외국 어떤 큰 비즈니스에서 큰 입찰에서
그 대주주가 그 CEO가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거든요. 또 하나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아주 사활을 걸고 방어를 하고 그 반박을 해낼 겁니다.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신동민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롯데의 경우에 보자면은 이제 이게 그래서 검찰에서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은 그 직권남용과 이 강요라고 했던 것이 이걸 안 해줬을 경우에 어떤 말하자면 정치적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했다는 것이 지금 이쪽 논리거든요. 예. 논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뭘 그렇게 강요하고 급줄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롯데의 경우는 보자면은 사실 뭐 오늘 최근에 다시 4대강 사건 뭐 방산 비리 이렇게 자원 비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은 또 수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사안으로 해서 또 형제의 난까지 있고 해서 항상 이런 검찰 수사의 선상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주시를 받아왔던 입장이어서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뭘 바라고 뭐 다른 실제로 뭐 롯데의 경우는 그 면세점 같은 것을 오히려 못 받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자신이 또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반증 같은 걸로 제출돼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제로 그런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화 융성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걸 위해서 또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그런 좋은 취지로 역대 정부에서 해왔던 것처럼 진행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경련에서 객출을 하자 그래서 객출한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이제 그 대기업적 설명일 테고 또 전 대통령 측 설명일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뇌물로 구성한 것이 검찰과 특검의 주장이고 이것도 역시 팽팽하게만 맞붙어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이 중앙지검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지검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기자들이 뭐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을 때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임 중앙지검장이 온 만큼 이 조사에도 좀 뭔가 변화가 있을지 재판에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도 영향이 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재판의 영향이 이제 포괄적으로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그 특검의 수사기간이 너무 빨리 끝났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바로 윤석열 검사 스스로가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죠. 다시 말하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윤석열 지검장 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사실 특검팀이 굉장히 에러가 많았어요.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가 다시 검찰에 복귀하면서 공소유지가 대단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얘기만 합니다만 지금 얼마나 피의자가 많습니까 지금. 그 피의자에 대한 그 재판 공판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준비기일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불과 이제 특검은 8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공소유지가 사실 언론에 보도는 안 됐었습니다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지검장 온 다음에 일단 보강이 됐어요. 이제 공소유지를 위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온 것은 반드시 뭐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소유지만을 위한 건 절대로 아니죠. 그것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고 검찰개혁 전체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이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화력이 보강됐다라고 보는 게 뭐 정설이 보죠. 예. 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 현재 뇌물죄, 뭐 공무상 누설 비밀 등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치소에서 조사할 당시에 이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만큼 뭐 오늘도 박 전 대통령 측에 어떤 완강한 부인이 그런 거가 일맥상통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뭐 이런 건 좀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저 서울구치소 내에서 생활을 하는 거라든가 또 최근에 한 월간지를 통해서 공개된 그 검찰 조서에 나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 태도를 보면은 아마 수미일관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입증하고 이게 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주로 이제 변호인 오늘도 사실 이 모두 진술이라는 것은 그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아주 그 재판부를 상대로 그 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모두 진술 기회를 별도로 활용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 변호인들의 그 진술 내용에 대해 변호인 주장 내용에 대해서 똑같다 내 생각이다 그것이 이렇게 이제 주인하는 형식으로 모두 절차를 마쳤는데
재판도 역시 이제 변호인들이 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것들이 왜 잘못된지를 밝혀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렇다라든가 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뭘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보완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뭐 갑작스럽게 물론 이제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안 나타난 숨겨진 저 증거라든가 꼼짝 못할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공개됐겠죠. 공개됐을 텐데 그래서 뭐 그 법정에서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무슨 인상의 반응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쭉 지켜봤습니다만 그 멘탈에서는 엄청나게 또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실 절대 고독 상황에서 이 최정상의 권력에서 지금 감옥에 지금 수인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마당인데도 그걸 지키고 있고 아마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런 확신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지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내내 그런 그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태도,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 그 아직까지 뭐 이제 첫 번째 공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 좀이 있으면 저희가 볼 때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재판 첫 재판이었는데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피고인 신분이어서 그런지 경호 같은 건 이제 없더라고요. 최소 뭐 교통 관리만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그런 부분 이제 없게 되나 봐요. 네, 그렇죠. 그 호송 차량 자체가 특별한 어떤 그 사실은 그건 뭐 지금 수인들, 피고인들을 도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호된 차기 때문에 그 자체 차가요. 그리고 그 호송 경로라는 것은 아주 그 일정하게 경찰의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삼성동 사저에서 검찰청으로 출두할 때야 그때야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예우와 경호를 필요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법무부의 지금 그 개호 절차에 따라서 또 개호라 그럽니다. 이제 그 피고인이 되고 수감되고 나면은 수감된 피고인이 법정에 출당을 때 그때 그런 보호 절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버스를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데 다만 이 사건도 특수할 뿐더러 또 전직 대통령이니만큼 별도로 다른 일반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버스를 타는 이런 형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보실 때 예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그때도 새벽 10시 대법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좀 비교했을 때 오늘 출석 모습이라든가 이런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그래서 그때 뭐 꽤 오래된 얘기니까 96년도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다 이제 많이 보는 사진 있잖아요. 그 이제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짧은 거 있고 그 사진이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사실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죠. 뭐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주권주의 위반이고 어쨌든 뭐 판단이 어떻게 법원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은 탄핵된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주권주의 위반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반란죄, 수뢰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4천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던 거거든요. 비자금 은닉죄. 그리고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판단은 나왔었죠. 그리고 무기징역이 이제 판단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 12월에 사면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떤 반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됐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이제 6개월이 원래 구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4월 16일 날 기소가 됐기 때문에 6개월이면 10월 16일이잖아요. 그때까지 1심 판결이 내리지 않으면 일단 자유인의 몸에서 자유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6개월이 구금 기간이었는데 구속 기간인데 2개월이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안 가지고 구속영장을 만약에 법원이 발부하면 또 연장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구속기간에서 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일단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뭐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두 전직 대통령 이번에 이제 세 번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이번 사안은 뭐 이른바 정경유착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상 비밀 누설, 대통령의 권한 남용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당시는 반란, 수괴 뭐 이런 수뢰죄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이젠 다시는 이런 헌정에 유린이라든지 국기문란이 되풀이되면 안 되죠. 지금 이번에 이래서 대통령 선거까지 치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뭐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이거는 유죄가 돼야 된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때 같은 뭐 서로 주장을 하겠는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재판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네. 자,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다가 이제 53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좀 드러냈는데 좀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수감 번호도 배지도 달고 있었고요. 그래요. 또 수갑도 손목에 차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장면 같은데 이원석 부장검사가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돼서 법정에 서는 모습이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참 오늘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20년 전에는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내란 반란 예. 그리고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역대 대통령이 이제 또 오늘 8주기입니다만 9년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가족들의 이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런 사건들이 참 반복됐는데 이게 뭐랄까 우리 말에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는데 참 이 권력이 10년을 못 가고 또 좋은 꽃도 그것이 열흘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참 항상 권력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과 어떤 법률적인 이런 척도를 가지고서 임해야 되는지를 아마 역대 사건을 통해 쭉 보았다고 봅니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경우는 우리 정치 문화를 확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뭐 지금 청와대가 근데 뭐 특수위라는 게 있죠. 청와대도 그렇고 모든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 같으면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뭐 정치인들한테 돈을 몇 억씩 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비자금을 모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런 역사적 단죄가 있으면서 완전히 차단됐죠. 그 이후로는 뭐 그런 큰 어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그걸 나눠주고 하는 일이 없고요. 다음에 또 이제 쿠데타라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던 그런 12.12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또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게 쿠데타는 단죄고 확실하지. 그런 어떤 역사적 진전이 있어 왔던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그 뇌물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액수라든가 또 사안 자체를 보면은 이건 뭐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무슨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또 그 액수도 사실은 그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건 뭐 재단도 걸려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굉장히 보다 엄밀해진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어떤 주권 의식이랄까 또는 법적인 잣대랄까 이런 게 적용됐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지금 역대 이번 지금 미국에서 탄핵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닉슨 탄핵도 그렇고 이번 탄핵도 보고 사실 같은 걸 보면 뭐냐면은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실제로 재임 중에는 대통령을 재판에 붙이지 않거든요. 기소하지 않습니다. 내란 외우 죄가 아니면은.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탄핵을 하게 됐을 때 닉슨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그랬는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국민의 신뢰라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도대체 강남에 사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여성과 이렇게 인사를 논의하고 무슨 편의를 봐줬다 그러고 그 딸을 위해서 해줬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일 그런 의혹과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그걸 신속하게 대통령이 그 문제 그렇지 않다든가 또 잘못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엄벌을 처한다든가 하는 뭔가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은 사실 이 사건도 이렇게까지 기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들 재판을 보면서 이제 우리 대통령제라는 것이 과연 가지게 되는 역사적 운명이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왜냐하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그 통치 그리고 그 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의 어떤 청와대라든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법치주의, 법적 근거와 그런 것들에 의지 않고 이루어질 경우에 추후에 따라올 법적 책임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전 공직이라든가 정부에 있는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아마 이번 재판을 보면서 그 진실 여부와 함께
또 그 법적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그렇죠. 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그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라든가 또는 그 여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생생하게 이제 되새기는 그런 교육의 어떤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요, 물론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단순히 뇌물, 뭐 단순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 뇌물이나 직권남용도 그렇습니다만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도 완전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워낙 다른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가 오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특정인을 배제하는 거 이런 거 가장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거죠. 특정인만 지원해라라는 것도 아주 못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공정한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야 되는데 특정 그룹을 지원하고 또 특정 그룹은 배제해라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던 우리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은 진짜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이건 뭐 그것이 이른바 보수 성향의 정권이 됐건 진보 성향의 정권이 됐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번갈아 집권하는 것이 그것이 보완적 관계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예. 유럽의 경우도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이 교대로 이렇게 집권하잖아요. 지나치게 성장 정책에 추진하 이렇게 집중되다 보면 다시 이제 좌파 정권이 되면서 이제 분배에 신경 쓰는 것이고 분배가 너무 이제 과중해서 어떤 성장이 좀 동력이 떨어지면 다시 우파 정권이 집권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지금 불행한 대통령제라는 말을 다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도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 역시 대통령들이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지난 정권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권력 운영 방향,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국정 운영 방식 바꿔라. 수평적 당청 관계를 왜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청와대와 이 집권당이 수직적이고 위계적으로 설구조가 되어 있냐? 이런 비판이 얼마나 많았어요. 결국 그걸 따르지 않았고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얘기고 권력을 사유화하다 보니까 정치와 권력의 유착 관계가 성립이 가능했던 것이고 결국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거든요. 네. 이건 다 그게 하나의 그 고리에 같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한 보름 됐습니다만 전혀 그런 인식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야말로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거고 말이죠.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은 거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이 재판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법원에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상 비밀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일개 자연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국가 비밀을 그대로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기는 그건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뭐 태블릿 PC가 조작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문혁의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또 공무원 뭐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것도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판단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권력은 국민이 준 거예요. 국민주권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예. 헌법 1조 2항에 있는 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해도 된다는 이른바 아주 후진국 정치의 가장 전형적인 위인민주주의 이 전형이었던 거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은. 네. 그런 것들을 다음 정권들이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 나눈 가운데 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을 좀 제가 좀 정리해드리자면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그러니까 오는 25일 10시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법원이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 씨 뇌물 사건과 해당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법원이 이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재판 병합 심리를 할 것이고 뇌물 수수와 공소사실이 일치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치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래서 뭐 동일 증인 이중 소환 이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네, 그 법원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던 예. 것이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금 이렇게 서로 기소 주체가 다른데 그렇죠. 기소 주체가 다른 사람들 하여금 신문이 엇갈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뭐 이런 데 각각의 증거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뭐 법원이 결정을 했고 변호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재판에 임해야 되겠죠. 임해야 될 텐데 그 상당 부분 지금 최순실 사건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돼 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은 재판을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이런 속도 차이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 같은 것도 이렇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청와대에서 이제 민정수석실에 이번에 법무비서관이 전직 판사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법무비서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갈 때 우리 같으면 그건 뭐 노벨 평화상 받는 게 그 대단한 영광이죠. 물어보고 말 거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받아야죠. 예. 받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데.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 백악관에 법무비서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사를 합니다. 이게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상이 그게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을 받는 게 정당한 일이냐. 그리고 이 상을 받는 것도 이게 사실은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어떤 편파성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 노르웨이, 스웨덴 정부로부터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우스워 보이지만 여기에서 법치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어로 말하자면 듀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거고 정말 룰 오브 로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저는 아마 다시 복귀를 해본다면은 재단을 설립할 때 그 당시에 그 문화융성이라는 그게 이제 아주 국가적인 주 어젠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융성을 하는데 이게 국가 예산 지원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국가 예산만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류라는 것이 융성하면은 우리 기업들도 이득을 되는 만큼 이런 요즘 그게 이제 영어로 PPP지 않습니까? Private or Public Partnership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국제적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걸 추진하는 방식에서도 그러면 법무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에서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 진행의 주체는 누구가 돼야 되고 일단 그렇게 전개되고 나면은 법적으로 전개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엄밀한 절차 없이 역대 정부에서 행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경련을 불러서 또 정경련은 또 이게 아주 자발적으로 나서서 또 한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고 정경련의 그 부회장이 재벌 총수들 혹은 재벌 총수 측근을 만나서 청와대 지시인데 뭐 몇십억씩 내시오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특정한 어떤 국가적 목표를 진행하는데 조금 민간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은 그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 묻는 저는 이번 어떤 사건의 교훈이 있다면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우리 정부 내 모든 정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이게 자문 변호인,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가들에 따라서 이 법률적으로 맞는 일인지 절차에 맞는 일인지 당장 그런 최근에 시스템은 정착이 되겠죠. 정착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대통령의 업무 지시라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법률 따지고 보면 그 사실 어떤 책임진 장관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4대강 감사를 다시 한다는데 4대강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그것은 국무총리나 정부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그 절차를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기본 방침을 정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하지 않은 그렇죠. 선상에서 어떤 의지라든가 선의가 앞서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큰 어떤 그 전달 과정에서 또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적 이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 재판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어떤 가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오전에 대변인님 박 전 대통령 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온 국민이 TV 앞에서 시청했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게 이제 조금 마른 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 스타일도 이전과 비슷했고 나름 건강해 보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당시에 좀 그 상황을 좀 떠올려 볼까요? 네, 지금 저 화면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사실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떤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자면은 저 10대의 그 부모 이제 10대의 그 어머니가 흉탄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일찍 맡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11.6이라는 아버지가 또 이제 바로 측근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비극적 사건을 겪고 한 20년, 17, 8년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고립된 처지에서 살아오다가 다시 이제 정치에 진출해서 그런 고립과 배신과 이 고립무원의 그런 시절에서 다시 이제 권력이라는 큰 영광을 얻었다가 다시 또 저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좀 이런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누구보다 더 이만큼 더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또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고요. 그런 심정에 대해서는 이 잘잘못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 마음에 깊은 잔상이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겠습니다만 도대체 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 의구심이 또 크고요. 왜 그렇게 믿어서 지난번에 과반수 이상으로 뽑아줬던 대통령이 이렇게 어이없는 결말로 끝나게 되었는가, 또 왜 그런 일들이 났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들로 아마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도 지금 최 전 대변인 심정처럼 착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긴 마음이 드는데요. 물론이죠. 예, 저도 아까 이제 차에서 내릴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모두에 긴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심정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화면에서 많이 봤잖아요. 지난번에도 보고 그랬는데 과연 53일 만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을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것과 전혀 별개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저기 지금 말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왔던 길은 정말로 한국 현대사의 비극 같은 게 점철돼 있어요. 예. 근데 역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연민이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 대통령이었고 국민들이 뽑은 선출한 대통령이었는데, 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역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그 1조, 헌법 1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하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헌법이 133조로 돼 있거든요. 그 굉장히 쉽잖아요, 헌법이. 헌법을 이렇게 좀 두고 있으면은, 뭐 저희들이야 뭐 그럴 뭐 어떤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공직에 있지 않으니까. 근데 공직에 있는 분들은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야, 이게 국민이 뽑아준 자리구나, 이 자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권력을 함부로 이른바 농단한다든지, 권력을 사유화하고 싶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지다가도 헌법 문장을 보면, 특히 1조 1항이나 1조 2항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빠져 들어간 거였겠죠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런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예. 영장이 바로 그런 혐의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주의가 무엇이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국민에 의한 지배라는 거죠. 예. 그래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박 전 재판이 이제 대통령의 끝났나 첫 봅니다. 재판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오는 25일 목요일이죠. 10시에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이 병합돼서 심리가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공소 예. 사실이 일치하기 때문에 두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고요. 동일 증인을 이중 소환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법원 측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그 박성희 앵커가 얘기한 대로 동일 증인 이중 소환 불필요한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이제 재판 속도 내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구속으로부터 2달 가량이 지났고요. 이게 1심은 구속 기소의 경우에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 10월 중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아주 재판 그동안 혐의가 18개입니다. 기소 사실이요. 18개 사실 하나하나가 지금 다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이걸 따지다 보면 정인 소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한 서너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피고인의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얼핏 듣기로는 일주일에 2차례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한 차례는 이제 다른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다른 조사를 통해서 그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 이상 이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속도를 내므로써, 그래도 남은 기가 지금 4개월 좀 더 남았죠. 그러면 16주 한 17, 8주 남은 셈인데, 그 사이에 한 3, 4회 치면은 뭐 3회 20일이지만 한 60, 70회 정도의 재판이 계속 진행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언론 앞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력적인 부분도 좀 변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또 출석을 하고 시간이 하려면. 이제 10월 16일까지가 6개월이거든요. 네. 6개월 동안 구속 기간 동안 재판을 해야 된다면 좀 속도가 빨라야 되겠는데, 일주일에 4번은 못 해요. 3번도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2번 할 것 같아요. 2번에서 3번인데, 이제 그쪽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아마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나 상당히 속도를 높여야 될 겁니다. 아마 워낙 혐의 사실이 많기 때문에 워낙 또 이 사건이 방대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네.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이 좀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변수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6개월 내 구속 시한을 지켜야 되거든요. 만일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지 못하면은 석방한 뒤에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그건 기본적인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럴 경우에는 아마 재판 시간이 오늘은 모두 절차에 해당합니다만 그 재판의 개시 절차 같은 거죠. 물론 최순실 재판은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재판부터는 오전에 시작돼서 굉장히 늦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면 오히려 하루에 재판이 거의 저녁 시간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재판의 속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요. 지금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사. 측 유영하 변호인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좀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일단 법정 밖으로 나가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17호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는 25일 목요일에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동시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어쨌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때문에 탄핵이 된 만큼 아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예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증거조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증거 숨겨둔 소금건이 있다거나 결정적인 걸 이제 내놔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법제도가 이제 검찰과 법원을 따로 두어서 기소를 담당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이런 법적인 주체를 따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로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이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닐 경우에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재판인데 특별한 언급 안 하시던가요? 증거 불충분 주장하시면서 공봉투 만찬 언급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좀 다시 한번. 네, 유영하 변호사의 간단한 취재진과의 진행도 함께 보셨습니다. 기록 검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고 얘기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라고 했고 첫 재판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다시 인터뷰를 끝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렇다 할 말을 길게 하진 않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다 자, 긴급 호송차가 보이고 있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차량을 타고 다시 이제 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오늘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복 차림으로 출석을 했고 503번 수용자번호 배지를 달고 출석한 모습을 오전에 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저 차량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공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이 병합돼서 심리가 이뤄지는데요. 뇌물수수 공소 사실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법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좀 제기한 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수용하겠다고 밝혔네요. 네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합 심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증인도 일치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기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건 이제 그쪽 측의 논리인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예상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근현대 사법제도의 근간이라는 것이 검찰과 법원을 따로 두어서 기소와 재판을 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만일 기소한 대로 다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법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뇌물 사건이 이게요.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이런 제기된 의혹과 국민적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갖추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만일 그걸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 받을 그 비난과 봐주기 했다는 그런 걸 비판을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렇게 됐던 사건들이 보면은 법원에서 또 무죄 선고된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뇌물 사건의 경우에 그게 그 공소 뇌물로 기소된 사건이 뇌물 판결률 같은 게 꽤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는 정치 사건들 또 전직의 고위 공무원들 사건 경우에도 뇌물 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법원에서 결국 무죄로 나왔던 일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재판 과정은 법원은 제기된 모든 의혹과 모든 문제점을 가능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서 기소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게 검찰의 임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변호인들과 또 그 변호인들은 또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할 테고요. 법원은 제기된 증거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실관계 하나를 엄밀히 재구성해서 그 유무죄를 아주 낱낱이 따지게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절차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탄핵이 됐다고 그래서 네. 이것과 또 재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네. 탄핵이 됐다고 그래서 유죄는 따로 당상이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네. 굉장히 법리적 공방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네. 보니까 이제 그 유 변호사 얘기가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다가 돈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고 또 실제적으로 뭐 경제 공동체라고 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모의 과정,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이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잘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대가성 입증해 내야 되고 뇌물을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제3자 뇌물죄 그리고 경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최순실이가 받은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논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가 결국 유무죄의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 뭐 생각이 다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은 전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 이게 과연 가능했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추론상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어요. 그게 최순실 씨가 물론 그런 농단을 했고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고 이게 과연 가능했겠는가. 그리고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의 그 모금도 맨 처음에 자발적으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완전히 무슨 녹취가 있거나 CCTV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것만 있어 또 반드시 유죄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판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뇌물죄 이 부분은 상당히 정황상에 이게 저도 법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얘기죠. 단지 그래요. 결국은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과연 경제 공동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입증해야 될 논리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어떤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네. 그 잠시 후에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타고 왔던 호송차에 타고 네.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는 10월쯤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고 그때까지는 이제 주에 한 2, 3회 정도 집중돼서 이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복을 입고 아마 등장을 그렇겠죠. 하겠죠. 네. 미결수니까 뭐 사복을 입겠죠. 물론 뭐 수의를 입어도 되지만 사복을 입고 이제出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예. 또 이게 또 여성 신분이기 때문에 전 여성 신분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너무 이번 재판 탄핵 과정에서 여성의 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강조했던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그건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으로서 품을 네.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네. 서울구치소로 아까- 가기 위해서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두 양손에는 수갑을 찬 채로 예. 이제 호송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이죠. 한 4, 5초 가량의 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긴급 호송 차량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상당히 좀 들어왔던 대로 담담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어쨌거나 역사적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그 탄핵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면서도 전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형사재판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한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그걸 어기지 않았느냐, 헌법적인 어떤 신뢰를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탄핵 여부가 결론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지만 형사재판과 같은 그런 그 조사와 공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 코미 FBI 국장을 이제 해임한 걸 가지고서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그래서 그 외신들을 보면은 그렇죠. 이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어떤 어긴 것으로 보이는 헌법적인 질서, 헌법적인 책임, 그 의무를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회복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닉슨 때도 그랬고요. 만일 이번에 트럼프가 시작된다면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탄핵, 물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서 탄핵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이미. 이미 대통령에서는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나 탄핵 재판과 별도로, 그리고 이미 탄핵 결정에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건 대통령이 탄핵을 물을 만한 책임이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단 하나, 헌법적 수호 질서라는,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이런 의무를 충실하지 않아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대목으로 이제 그 탄핵 결정을 내렸는데, 이와 별도로 이제 형사재판은 이제 진실의 문제, 정말 그 피고인이 이제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이렇게 이 유무죄에 따라서는 그 징역을 굉장히 길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명예회복을 하느냐가 걸리는 문제고, 또 우리 그 정치사적으로는 우리 국민적으로 볼 때는 과연 대통령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나, 또 어떤 일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밝혀내고 또 그걸 공부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과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좀 이 재판 과정을 국민들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한 말씀이죠. 뭐 탄핵과 이 형사 재판이 뭐 완전히 다른 논리로 구성되는 건 물론 아니죠. 연관이 있죠. 연관이 그렇죠. 어떻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고, 이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과연 그게 얼마나 죄가 되느냐, 형사상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상의 실정법상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연관성은 뭐 상당 수준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거로 다투는 거죠. 심증적으로 돈을 받았을 거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국정농단이고 헌법 유린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상의 어떤 뇌물죄다라는 것과는 별개 문제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다투는 재판이니까 냉정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호송차가 나가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박 전 대통령 오는 25일 10시에 두 번째 공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 끝으로 오늘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 시간 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